초등학교 시절 우유급식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게 있습니다. 우유값 밑바닥에 적혀있는 숫자가 뭔지, 그 숫자가 내 짝꿍의 숫자보다 큰지, 정체불명의 그 숫자를 두고 아이들에겐 저마다의 이론이 있었죠.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거나 제조율로부터 얼마나 된 건지 표시한 거라는 주장부터 대뜸 그냥 내 숫자가 크니까 내가 이긴 거라는 아이까지. 그 시절 우유를 마시면서 자란 건 뼈보다는 허튼 소리 내지는 상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숫자로도 모자라 우유값 밑바닥 숫자에도 부여했던 의미 덕분에 하루에 꼭 몇 분만큼은 즐거웠습니다. 마침 무슨 요일에, 마침 며칠에, 마침 몇 시에 여러분을 찾아뵌 문학소년단에게도 어떤 의미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니입니다. 그 챈들러 씨가 오프닝에 쓰셨던 그 우유급식 얘기, 네. 저도 이거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추측했을 때는 낮은 게 좋았어요. 낮은 게 좋은 네. 겁니까? 저 때는 높은 게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게 또 동네마다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우유곽이 아니라 우유갑이었어요. 몰랐네요. 아직도 한글에는 근데 우유갑이라고 하면 빨간 줄 쳐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요. 왜 갑이죠? 담배값. 한갑 아. 두갑 할 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유 한 갑 할래가 되는 건가요? 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냈습니다. 희준 씨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지금 또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희준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23살 유희준입니다. 저는 영화, 문학, 음악을 사랑하고 환경운동과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또 정통 순열이 나왔네요. 국문과 순열이 나왔네요. 국문과 이거 알고 있었어요? 우유갑? 아니, 몰랐어요. 사실 우유곽이랑 좀 헷갈렸어요. 이게 이 정도면 그냥 우유곽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짜장면이 뭐 자장면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책은 뭐고 오늘의 작가 누군가요? 네, 오늘의 책은 당신들의 천국. 익숙하시죠? 네. 네, 작가는 이청준 작가입니다. 먼저 이청준 작가님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봤을 그 병신과 머저리, 바로 그분입니다. 저는 안 읽어봤어요. 병신과 머저리. 이게 병신과 머저리가 되게 자극적인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문학 도서를 보다 보면은 그쵸. 네, 맞아, 한 맞아. 번쯤은 한 번쯤, 들어봤던. 이렇게 자극적인 맞아. 제목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제목 때문에 네. 읽는. 읽었던 책이죠. 이 이청준 작가가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 한 11년 됐네요. 그리고 이청준 작가의 그 작품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이 이 소설 곳곳에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구조가 존재한다. 이거를 기억하셨다가 이청준 그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구조가 존재하지 작품마다 이렇게 아는 척을 좀 해주시면 좋고 좋다고요? 대체 어느 자리에서 좋은 거예요? 이청준은 좀 잘 아는구나 하실 수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로 이렇게 반성을 하게 만드는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사회가 지금 괜찮은가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저희가 예전에도 다뤘던 적이 있지만 이 이상문학상 제2회 수상자입니다. 거의 뭐 초기 초기 수상자시죠. 그리고 오늘의 책 당신들의 천국은 원래 1974년도 신동아에서 연재가 됐는데 1976년에 다 모아가지고 이제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나병 환자의 수용촌이었던 소록도의 병원장인 이 조백현이라는 대령이 그 중심 인물로 나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조대령의 좌충우돌. 네, 자충우돌 성장기, 소록도 생활기. 네,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나병이 뭐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센병. 네.
뭐가 잘못된 말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두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가지는 옛날에 썼던 말인데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말이에요? 나병은 그래도 한자어. 한자어라서 네. 한세는 외국어예요? 학명이죠. 네, 네, 한센병. 그런 네. 그래서 이게 이 한센병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호흡기, 그래서 뭐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인두나 뭐 비강 뭐 이쪽으로 전염이 되는 거 아니면 뭐 직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 마라. 네, 오늘 읽어는 누군가요? 네, 읽어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그럼 말하는 네, 오늘의 마라는 논의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할 이유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을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은 클래식이죠. 클래식. 네, 고전이라는 네, 의미죠. 고전이죠. 그래서 43년이 됐는데 이 책이 나온지 이렇게 꾸준히 읽히고 교과서에 실리고 사람들이 토론거리가 된다는 거는 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이 책 교과서에 실렸어요? 네, 어느 부분 실렸어요? 이게 다 실렸을 리는 없고. 다 실리진 않았고 어느 부분이 실렸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실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네. 기록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실화와 상상력 사이에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로 실제로 조대령이 나라에서 구속될 만한 상황이 오자 조대령의 부인은 이청준에게 이 책을 소설을 잘 써달라고 청탁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조대령이 실존 인물이에요? 네, 예. 실존 인물. 이 성함은 다른데 실존 인물입니다. 조 씨는 예. 똑같다고. 그리고 간척 사업을 했었고. 네, 똑같이.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또 이런 네. 그래서 저희에게 실화와 상상력 사이에 혼돈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글을 깔끔하게 잘 쓴다를 넘어서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영상이 재생되는데 봉제인형 살인사건 때도 저희 저희가 그런 얘기 얘기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 그때는 이게 너무 전형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익숙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졌다면은 이 책은 그냥 자동적으로 뭔가 그런 풍경들을 상상하게 되는 그만큼 묘사를 잘했다? 묘사를 되게 철저하게 잘하지 않았나 되게 싶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면서 읽을 수 있게 좀 공감되는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이 책 읽으셔야 합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에는 유머가 없습니다. 워낙 내용에 문제입니다. 워낙 내용에 집중돼 서술되어 있다 보니 피식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네, 봉제 그렇죠. 인형 살인 사건 때 피식했나요? 전 재밌었습니다. 네, 그다음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논술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나오나요? 네, 이거 기출 문제네. 네,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2006년도 고려대학교 네. 입학 논술 문제였습니다. 2006년도요? 지문. 네, 2006년도. 지금쯤이면 한번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이 사실 읽어둬서 나쁠 건 없거든요.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꼭 읽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의 인물들은 이기적인 인물밖에 없습니다.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책 내용이 피지배 관계로만 나타나 보니까 그 관계가 좀 읽다가 불편했습니다. 네. 그러면 희준 씨는 이 책 읽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책이 철학적이면서 또 약간 종교학적인 부분도 있고 윤리적이고 막 되게 인문학의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깊이가 좀 더 생긴달까? 그래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깊이 역시 이 순열 책 국문관. 처음 읽은 게 언제예요? 중학교 3학년 때요. 중학교 3학년 네. 때요? 사실 저도 이거를 고등학교가 제가 특목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특목고다 보니까 막 특목고 입시에 도움이 됐나요? 입시가 아니라 그 전까지 이 책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입학할 때 막 과제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10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목록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때는 엄청 충격받고 특히 황장로 얘기 이런 거 읽었을 때는
되게 겁먹고 이랬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새롭고 이 정도면 좋더라고요. 귀엽네. 황영배. 네, 그 그 정도- 정도면 좀 어. 괜찮네. 네. 귀엽네 이 정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희준 씨가 계속 이어서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청준 작가는 제가 이제 국문과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오, 이게 네. 엄청난 이유네요. 그 보통 수능 현대문학 부분 공부할 때 이청준 네. 작가 그 지문이 나오기만 항상 기다렸고 도서관에서도 늘 이청준 작가 책 많이 빌려서 읽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청준 작가의 이 책 정수다. 정수다. 이청준 작가의 정수 책은 제가 가장 처음으로 감명받았던 책은 그 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병신과 머저리를 가장 네.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그 남도 사람 연작이라고 이제 서편제 많이 알잖아요. 네. 임권택 감독 영화로도 그 남도 사람 연작들도 보면은 한의 정서라든지 특히 이제 장흥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 한의 정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남도 사람 연작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편이어서 읽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시 읽어도 감탄만 나오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특히 이게 문장이 굉장히 깊이 있잖아요. 무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끝까지 일정하게 갈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또 처음에 이제 딱 섬에 도착하는 거가 영화의 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끼라든지 이런 만화 같은 것도 생각이 나면서 추리하면서 읽어야 하는 구조라든지 그 사이사이에 이제 한 인물들의 과거의 일화들, 이야기들이 다 삽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활용한 기법들이 손에서 이제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등장인물들 한 명 한 명의 매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을 느끼셨나요? 그렇죠. 방금 뭐 이기적인 인간들밖에 없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대사들이 네. 솔직히 일반적인 이렇게 저희가 하는 대화라기보다는 되게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기 있는 나온 대사 그대로 대본 쓰면은 대부분 이거 네. 배우들이 못 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인진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일화들이라든지 과거들이 되게 충분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등장인물 문장의 무게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윤리적이고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청준 작가를 늘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너무 많이 쓴다. 저희 뭐 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저도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그럼 혹시 그냥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건 이청준 작가가 쓴 거다 이렇게 딱 오는 게 있나요? 이분의 문체 이런 걸 느껴지시나요? 문체가 조금 막 뭐 비열한 웃음, 소름이 끼치는 웃음 뭐 약간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청준 작가라고 생각하면 소름 됩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이분?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같아요. 왜 이러는 거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노니 씨는 이 책을 어떻게 읽으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처음으로 이청준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진짜 저희 인간의 리얼리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각자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제 저 역시 그러지 않았나 좀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책을 찾아보는데 이게 76년도에 출간되면서 지금까지 135세가 넘게 찍혔대요. 근데 이제 출간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작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재발간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좀 찾아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최인훈의 광장도 계속 이렇게 수정하면서 재발간 했다고 하는데 이 책도 그랬군요. 네. 전 두 개 다 옛날 버전으로 읽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문장이 깔끔하진 않았거든요. 좀 길고 저는 좀 그나마 좀 쉽게 읽은 게 제 최신판을 읽어가지고 최신판이요? 최신판인데 제일 최신판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넷 중에 저는 여기 한자로 써져 있어요. 네, 로맨스 정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제가 저도 희준 씨처럼 중학교 무렵에 이 책을 읽긴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이런 뭐 그냥 넘겼어요. 그냥 참 어렵다, 참 네. 재미없다 이러면서 넘겼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당신들의 천국은 뭐였지라는 그런 내가 알고 있던 게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내가 알았을 때는 되게 재미없고 되게 별로였는데 이번에 읽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그 생활의 달인 보면은 초밥 만드시는 분들이 네. 밥 딱 지면 80g 나오잖아요. 네. 네. 제가 그런 것처럼 딱 책 지면 이제 분량을 아, 감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겠다 없겠다 아니면 이 책을 읽기 힘들겠다 아니면은 뭐 읽을만 하겠다 이걸 하는데 이 책이 진짜 저희가 사실 녹음 준비하면 걱정한 게 페이지 수가 거의 네. 500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못 읽겠다 다 못 읽고 가겠다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도가 굉장히 잘 났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량 감별사로서 네. 이 분량은 적당했다 아니면 줄일 수 있었는데 못 줄였다.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했다. 네. 알겠습니다.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줄일 수 있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76년도 작품인데 이렇게 뭐 문장이나 단어들이 이질적이지 않는 작품도 드물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가장 최신판을 읽었기 개정판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네. 이렇게 밝혀졌네요. 네. 그리고 희준 씨가 이청준 작가 때문에 국문과를 지망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한테도 이제 이 작품 이후로 이청준 작가가 되게 큰 의미로 와닿아서 네. 제가 그 근현대 작가를 되게 좋아했을 때는 이제 뭐 현진건을 제가 가장 좋아했거든요. 아. 현진건 옆에 이청준도 같이 정말요? 자리를 잡게 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을 들고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 무진갱의 김승호 김승우. 네, 김승욱은 어떻게 됐나요? 한 수 아래, 한 수 네, 아래다. 한 수 아래라. 이제 감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일단 로맨스 정시 뒤에 제가 해달라고 한 게 문장 감별사로서 그러니까 분량 감별사로서 로맨스 정 이걸 지나칠 리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그렇죠. 저도 노니 씨랑 비슷하게 이거 줄일 수 있었거든요. 이거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일단 되게 친절한 설명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 읽었을 때는 이거 분명 어딘가에 연재됐었던 것 같다. 연재하면 의뢰 그렇잖아요. 그쵸. 진화화 요약 한번 조금 해주고 그다음에 음. 본문 들어간 다음에 이번 화는 어떤 화였다 요약 한번 해주고 그 다음 화에서는 또 저번 화 요약 한번 해주고 이번 화 들어가고 이런 프리비우스 뭐 그런 거 이런 중복되는 내용들 이게 크게 중복되는 건 아닌데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지하철을 비유를 하죠. 제가 지하철에 1-1에서 8-4까지 걸어간다고 쳤을 때 이렇게 쭉 가면서 저는 지금 1의 끝에쯤 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칸이겠죠?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문을 지나쳤습니다. 하면 누구나 이제 얘가 두 번째 칸이라는 걸 알 텐데 저는 이제 바야흐로 첫 번째 칸을 지나쳐서 두 번째 칸으로 왔습니다. 뭔가 이런 느낌의 서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작가가 좀 설명욕이 지나쳐요. 설명충 캐릭터가 유독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게 3부에 가서 삼부가 너무 이게 했던 너무 말 또 하죠. 맞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가 설정한 캐릭터 아니에요? 이 기자? 실존 인물. 실존 인물입니까? 네. 이규태 기자님이라고 아. 실존 인물이긴 한데 네. 뭔가 이 기자를 통해서 막 이건 이런 의미였고 얘는 이런 의미였고 이 편지는 이 조 원장한테 이런 의미였고 작가가 이 책이 어떤 방향으로 읽히는지를 본인이 알고 우리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느낌? 이거 절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 뭔가 정답을 딱 정해주는 듯한 독서였습니다. 이 종교 서적 같기도 하고 철학 서적 같기도 하고 뭔가 심리학 서적 맞아. 같기도 하고 그만큼 인문학적 깊이가 있다고 느껴졌는데 보통 인문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문학적 깊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읽은 다음에 괜히 뿌듯해지고 내가 이 책 읽었다라는 사실이 괜히 뿌듯해지는 그런 독서였고요. 요새 날씨가 또 풀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더워졌습니다. 거의 뭐 3월인데 네. 날씨가 풀리는 시기에 읽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내용이나 책의 분위기가 정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읽는 내내 좀 봄을 연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얘기하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먼저 노니 씨는 이 책을 읽고 어떤 연관 검색어가 떠올랐나요? 네, 저는 방탄소년단 프로듀서인 방시혁 PD의 서울대 축사, 내 원동력은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책 내용에는 정 원장이 원생들을 이용하여 간척 사업을 할 때 적개심을 활용했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 프로듀서인 방시혁 씨가 서울대 축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현실과 불행하게 하는 상황에 맞서 싸우기 위해 분노로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사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 방시혁 씨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서 한 번쯤은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 영상으로 올라와 있나요? 네, 유튜브에 15분짜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못 봐서 네.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다음 희준 씨는 어떤 연관 검색어가 떠올랐나요? 저는 좀 개인적인 연관 검색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죠? 네, 저희 다 개인적인 얘기합니다. 네. 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친할아버지가 50년 넘게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치과 치료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국 구라 봉사회를 설립을 하셨고 이제 구라가 여기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나병을 구제한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많이 놀림을 받긴 했어요. 이게 뭐냐고. 구라하면 그런 게 먼저 떠오르니까. 네. 네. 한센인들의 그런 치과 치료 분야를 거의 개척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봉사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소록도에서 봉사를 하면서 틀니도 제작하고 이랬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할아버지가 전에 듣고 왜 한국 소록도인데 한국인 봉사회는 없을까 자존심이 상해서 거의 한 5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완전 커져서 거의 뭐 사단법인이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중3 때는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소록도라든지 한센병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근데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적었었던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어디서 큰 상을 받으시는 거를 보고 그제서야 이런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됐고 책을 읽는 내내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연관 검색어가 아니라 그런 국가적인 저희의 코너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네. 실존 연관 검색어 네.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쵸. 치면 나와요. 뭐라고 치면 나오나요? 한국 구라봉사에 치면은 회장님 나올걸요? 코너 이름 참 잘 지었다. 네. 그다음 제가 떠오른 거는 이 희준 씨의 말에 죄를 뿌리는 것 같은데 진짜 사소한 겁니다. 소록도가 있는 이제 전남 고흥이 또 유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요 정보를 안다는 건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쵸. 고흥 유자 고흥이죠? 저는 여태까지 유자가- 유자가 어디서 유명한지는 잘 몰랐거든요. 저도요. 유자 하면 카페 아니야? 고흥의 유자가 되게 유명. 약간 대구 사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처럼 고흥 유자가 유명한데 이 유자 하면 또 제가 좋아하는 밴드인 그렇죠.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음. 이 아마 이 윤덕원 씨가 가사를 쓸 때 이 당신들 천국을 읽고 이런 걸 아까 챈들레 씨도 이 작품을 읽고 봄이 생각났다라고 정말로. 네.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이 소설의 그 결말이 좀 희망적인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에 하나 남는 거 말씀드리면은 저도 구라협회만큼은 아니지만 그 유자차는 볶음자리의 유자차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거 볶음자리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보금자리 아니에요? 보금자리 아닌가요? 볶음 아닌가요? 왜? 볶음인가요? 볶음이에요? 그게 뭐 브랜드인가요? 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인 건 저는 아는데 이거 보금 아니에요? 보금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뭐 보금자리 맞게 맞는 거겠죠. 잼도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포도잼. 딸기잼도 네. 맛있고. 역시 네, 보금자리 유자차. 보금자리 유자차. 네. 그 보금자리 기업도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아. 네.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이쪽 방면을 모르시는 게 없는 건가요? 네. 같이 상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이 진짜 보금자리 코너 이름 잘 지었다. 네, 그렇죠. 보금자리 유자차가 또 이게 고흥에서 떼우나 보네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 챈들러 씨는 네.
저도 갑자기 뚝 팔리네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고 예전에 한 몇 년 전쯤인가요? 2012년도. 2012년 네. 정도에 했던 드라마인데 혹시 보셨나요? 네.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었던 게 세종대왕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종이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애민 정신으로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드라마 안에서는 훈민정음 반포를 막는 세력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막 설전을 합니다. 막 엄청 고품격의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정기준이라는 인물이 되게 반대를 하면서 진짜 기똥차게 내가 주상의 본 뜻을 알려줄까 이러면서 세종이 사실 훈민정음을 반포해서 국민들이 그를 깨우치고 국가에서 나는 방 이런 거 다 읽게 되면은 어떤 사단이 벌어지나 막 이렇게 추리를 합니다. 왜 세종은 그걸 원했냐면은 책임지기 싫어서라는 거죠. 이 당시 임금은 이제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건 그거를 책임져 줘야 하는데 백성이 이제 글까지 다 깨우쳤으니 이제 너네 알아서 해라. 너 사실 그렇게 이제 백성이 귀찮았으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귀찮았으니까 얘네 보고 그냥 뭐 글 배우게 한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냐. 이게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어떤 사람의 행동 안에 너 사실 이거 이래서 하는 거지 라고 되게 날카롭게 그 이면을 지적하는 게 여기 전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황 목사? 황장로? 황장로. 황장로도 막 원장한테 너 원장의 뜻을 알려줄까? 너 사실 뭐 동상 되고 싶은 거지? 이거 뭐 이 과장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좀 행동 이면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지 않냐라고 추궁하는 모습에서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석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석규, 신세경, 장혁. 어. 다막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저희 문학소년단 구성이 2부라서 그냥 큰 뭉텅이로 나눴습니다. 간척싸움 전과 후로. 먼저 간척싸움 전 1부의 내용입니다. 이 주요 인물이 이제 이상욱 보건관장, 그리고 조백헌 원장, 그리고 황희백 장로 이 3명인데 이 3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이상욱 보건과장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는데 초반에는 그 조백헌이라는 현역 대령이 나병 환자 수용초인 소록도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소록도 사람들은 과거에 그 소록도 4대 병원장이었던 그 주정수 원장, 그리고 그의 부하 사토라는 그런 인물의 그 폭정과 뭐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로 되게 무기력한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희망과 기대를 잔뜩 심어줬다가 그게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상처를 입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배반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배반을 당하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는데, 이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백헌 대령이 와서 이제 소록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 쉽게 열지 않죠. 그래서 조백헌 대령은 진짜 별짓을 다 하는데 뭐 특히 뭐 축구도 시키고 각종 명언을 제조합니다. 앞에 나가서 난 진짜다. 난 진또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조백헌 원장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천국을 또 만들어주겠다는 명분 하에 이제 간척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이 조백헌 원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조백헌 원장이 어쨌든 병원장이니까 의사거든요. 네. 군의관이죠. 대령이니까. 원장님은 도대체 의사입니까? 사회사업가입니까? 뭐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근데 왜 조 원장은, 그리고 주정수 원장은 왜 자꾸 이렇게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을지. 어쨌든 이 병원장이니까 의사니까 치료에 전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의사가 간척사업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명분으로 왔는데 결국은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인이라는 권력자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왜 소록도를 이게 뭐 천국으로 만들고 싶냐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동상, 자기도 이름 남기는 거 아. 그런 것 때문에 훌륭한 이력 하나 남기고 싶어서. 네 여기서 나 있는 동안에 이거 하나 했다. 근데 이거 다 너네들 좋아서 너네들 위한 거야. 그래서 좀 계속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공감을 하지 않고 그냥 동정심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상욱 보건과장이든 아니면 황희백 장로든 다 되게 반발심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특히 그리고 의사로서의 측면은 이제 육체적인 어떤 의사라기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조 원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당신들은 막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배반하는데 이거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을 구제해주겠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정신과 의사를 좀 표방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공감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간척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때 권총까지 놓고 이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너네들한테 공감을 한다. 너네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황 장로나 이제 이상욱 과장도 아예 어그리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권총을 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1970년대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체에 이미 폭력성이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방식이 좀 1970년대스럽게 매우 폭력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로맨스 정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만약에 제가 조백헌 원장의 위치로 왔다면은 치료에 전념하거나 딱히 뭐 어떤 사업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제가 좋아하는 현상 유지 뭐 이런 걸 했을 것 같은데 맞아. 이 조 원장의 이 원동력이 대체 뭔지 저는 이게 읽으면서 끝까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평소에 봉사에도 관심이 많고 사실 봉사랑 비슷한 거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죠. 여기서 뭐 어떤 뭐랄까요? 어떤 수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뭐 초과 수당이 나오는 것도 네. 아니고 보너스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봉사를 뭐 가끔씩 하고 가고 했을 때 그때는 사실 제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CA 때문이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넘어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게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든 좀 힘이 되고 싶어서 뭐 한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폭력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저도 이런 봉사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어쨌든 제가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배반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 조 원장의 이런 행동들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잘. 네. 네.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조 원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존 인물을 네. 놓고 소설을 쓰다 보니까 확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는 작가도 쓰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같아도 이제 실존 인물을 두고 이제 어떤 소설을 써야 한다면은 그렇죠. 가치 판단이 확 그렇죠. 명백하게 네. 드러나게 못 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되게 비판받을 점이 많은 인물로 묘사가 되긴 했잖아요. 네. 그게 참 대담했던 것 같고. 그러면 판단을 지금 보류하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소설 속 조 원장은 멍청한 사람이다. 멍청하다. 네. 어떤 점에서요?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알아요. 아는데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을 이해했고 이랬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권력자? 너무 혼자 일하려고 네, 했다. 의사결정자로서의 자질은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노니 씨랑 비슷한 생각인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야, 시금치 좋으니까 좀 먹어라. 널 위해서 내가 준 거다. 이거 먹어봐 좀. 먹어 왜 안 먹어? 이거 좋은 건데. 약간 이런 딱 느낌? 그거. 네. 나 이거 맛있잖아. 이거 먹으면 좋다니까. 이런 느낌이었죠, 저도.
시금치 싫어하는 사람한테. 네, 그 다음에 나눌 얘기는 이제 동상 얘기인데 이제 계속 동상 처음부터 기승전 동상이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조 원장이 너무 불쌍했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너 동상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너 동상이지. 네.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그래, 나 진짜 나 동상 한다 뭐 이런 차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속상했을 것 같은데 이 대체 이 우리 사회에서의 동상들이 각자 되게 많잖아요. 네. 이 동상들이 필요한가? 필요하죠. 필요하다. 어디 모일 때 좋잖아요. 아, 딱 그 정도의 그거인 것 같아요. 음. 특히 요새 저희 같은 20대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 지나가면서 누구 동상 본다고 막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지 않나요, 저희?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시민의식이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국가의식이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막 벅차오른 적은 전 한 번도 없거든요. 벅차오른다면 광화문 멋있다. 이것이 서울이지. 막 미디어에서 보던 서울의 모습. 네. 딱 그 정도의 벅차오름? 저는 근데 이청준 작가 동상이 있으면 같이 사진 찍고 싶을 것 아.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 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있는 염상섭 네. 동상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에 보헤미안 랩소디 개봉하고 나서 막 프레디 머큐리 거기 서 있는 동상 같은 거 인스타그램에서 구경하고 이런 막 가서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술인들이 한테는 이게 어떤 팬심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동상이 있으면 한번 막 가서 사진 찍어보고 싶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순신 장군님 동상을 보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벅차오르진 않고 와 디테일. 디테일이 대단한가요? 네, 디테일이 대단하다. 아,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저도 사실은 네. 저는 이 질문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동상이 실제하는 동상이 아니라 저희가 한참 잘못 얘기했네요. 저는 이 책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그렇죠. 이런 네. 이렇게 좀 우상시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필요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야지 조금 더 다이나믹한 다이나믹 코리아 좋아하시는군요. 네. 다이나믹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1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고 네. 다음 수요일에 뵙도록 하죠.